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소설가 이기영의 단편 소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대문학의 리얼리즘 소설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는 농촌의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소부 역시 그 연장선상의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기영 지음 소부. 윗방문을 열어놓고 잠자키 버선 구머리를 감추던 상금이는 벼랑간 바늘을 멈추고 시름없이 한 곳을 바라다 본다. 분홍 저고리에 감장치마를 입고 새빨간 댕기를 물려서 쪽을 찐 자태가 이런 총구석에서는 제법 잘생긴 새각시 같다. 16, 17세나 되었을까? 바깥은 봄날이 화창하건만 굴속 같은 방 안은 침침하고 음랭하였다. 느덧 지붕추녀 그늘이 뜰 앞까지 남실거린다. 에헴, 에헴. 호련 문 밖에서 기침 소리가 울려온다. 태수다. 그는 언제나 이 문 앞길을 지날 때마다 같은 기침을 하였다. 그것은 마치 누구더러 들어보라는 것과 같았다. 저희가 웬일이래요? 오늘이 공일인가? 태수를 생각하던 순간 상금이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확 붉었다. 그리고 난데없는 돌멩이가 고요한 연못 속을 뒤집어 놓듯 벼랑간 그의 가슴속이 설렁거린다. 그것은 웬일인지 모르겠다. 그 화상이 오래지 않아 또 돌아오겠지. 오늘 밤이라도 급살이나 맞게 거꾸로 졌으면. 상금이는 오랫동안 공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저 혼자 중얼거려 본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속은 여전하게 조바심이 쳐진다. 아니 그것은 더 답답하기만 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예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눈물을 또 쏟고 애꿎은 한숨만 연달아 내쉬었다. 쓸데없는 생각을 말자면서도 그럴수록 첩첩한 시름이 가슴속으로 파도처럼 치밀었다. 정말 남편이 미운 생각을 하면 그것을 당장 닭의 모가지를 비틀듯 비틀어 죽이고 싶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남의 속타는 줄을 모르고 제 자식만 잘 섬기라고 한다. 어미가 그렇게 밭자를 해주니까 자식은 더 기고만장이다. 게다가 사내 채것이라고 누구를 넘보려 드는 꼴이라니. 우선 오늘 아침만 두고 보더라도 밥을 먹을 때 어쩌다 돌 하나를 깨물더니 그만 숟갈을 내던지고 그 지랄을 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덩달아서 얘야 웬 돌을 그렇게 놓고 밥을 지었단 말이냐. 이가 부러지지 않기가 천만다행이구나. 쌀은 눈 감고 잃었더냐. 죽은 송장이 잃었더냐. 하고 갖은 잔소리를 다 하면서 아들의 편을 들었다. 그는 아들의 입안을 들여다본다. 밥상 귀퉁이에 뱉어놓은 모래알을 쳐들고 본다. 마치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점두록 야단을 쳤다. 그때 상금이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자식도 더럽게 위한다. 그 잘난 자식 하나를 가지고 남의 없이 야단인가. 그놈의 아래 윗니가 몽창 부러지지 않고. 그때 만일 시아버지가 그만 좀 해두어. 내 수다스럽기도 하다니. 밥에 돌 들어가기가 예사지. 인혁은 돌든 밥을 안 지어보았나? 하고 타내지 않았더라면 시어머니는 언제까지 뇌이고 암상을 떨었을는지 모른다. 저러니까 늘 조심을 않고 매사가 늘지 않지. 며느리 귀여운 줄만 알았지.
가르칠 줄은 모르남. 맨 나중까지 시어머니는 오히려 이런 말로 영감을 핀잔했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상금이는 오장이 들끓어올랐다. 그렇다고 말대답을 했다가는 또 야단을 만날 테고. 그래, 그는 입안으로 투덜대었다. 누가 할 말인지 모르겠네. 제 자식 귀여운 줄만 알지 말고 사람이 되게 좀 가르치지. 정말 시아버지의 심덕이 그만한 게 상금이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그마저 한 통이 되어가지고 세 식구가 들볶는다면 그는 벌써 양잿물을 먹었던지 무슨 수를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손에 쥐어 지낸다. 여북해서 남들까지 내 주장이라고 할까. 영감님은 심덕이 착하긴 하나 무능하기가 짝이 없다. 평생 가야 그는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를 못하는 성미였다. 그렇지 않다면 이만큼이나 살면서 왜 자식을 안이 가르치고 뗄나무꾼을 만들겠는가. 시아버지 역시 구두쇠로 돈만 한다. 그래도 그는 아들을 학교에 넣자고 하였는데 마누라가 우겨서 입학을 못 시켰다. 상금이는 남편까지 무식꾼을 만난 것이 뼈가 아팠다. 아니 그것은 제가 무식한 대신 남편은 똑똑한 사람을 얻고 싶었다. 공부를 하는 남편이라면 장래의 희망이나 있겠는데 이건 철부지가 각야 뒷다리도 모르니 더구나 답답한 일이다. 그래도 쥐방울 만한 것이 사내 자세를 하러드는 것이 그는 생각할수록 남편이 눈에 차지 않아서 남모르게 애를 태우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자 남편 응배기는 까치둥우리만한 여새나무를 해가지고 들어온다. 지게 끝에다 진달래 꽃묶음을 한 다발 해 꽂았다. 그것을 보면 나무를 하다 말고 아이들과 같이 꽃을 꺾으러 북상투 바람으로 뛰어다닌 모양 같다. 지금 상금이의 눈앞에는 그가 갈기머리를 덮얼거리면서 어린애들처럼 진달래꽃을 쫓아다니는 환영이 어른거린다. 게다가 콧물까지 훌쩍이면서 그와 동시에 그는 태수의 사내다운 풍채가 아련히 떠올랐다. 웅백이는 들이댔던 길로 나무찜을 안바닥에 면에 꽂았다. 그리고 그는 느닷없이 어머니를 부른다. 북상투 밑의 갈기머리에는 건불이 더덕더덕 붙었다. 어머니, 밥 줘. 말하는 것마저 어린아이와 똑같았다. 그는 정말로 어린애와 같이 응석을 부린다. 상금이는 남편의 그런 꼴을 볼수록 더욱 명문이 터질 것만 같았다. 아이고, 저 원수가 누구를 못 죽여서 초모양이람. 어머니는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응배기는 아래 윗방을 왈칵 열어본다. 방 안에 아무도 없는 줄을 알자 그는 또 한 번 외가리 소리를 지른다. 어머니, 어디 갔어? 상금이는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다. 만일 법이 없다면 그는 상투를 휘어잡고 쳐들어서 마당에다 태기를 치고 싶다. 가지가지로 등신짓을 하는 것은 참으로 열이 나서 못살게 하였다. 응배기는 방문을 열어놓고 그대로 한참 서 있었다. 그 꼴을 상금이는 두 눈을 내리깔고 앉아서 옆눈질로 흘겨보았다. 저 화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섰나? 제 어미가 어디 갔는가 궁리해 보는 게지. 젖을 처먹으려나. 나갔다 들어오면 으으에 어미부터 부르게. 벼랑간 응배기는 뜰 아래로 뛰어내린다. 걸음을 걷는 것까지 의젓하지가 못하다. 참새가 강장강장 뛰듯 깝죽대며 걸음을 걷는다. 그는 후다닥 지게 밑으로 달려가서 꽃다발을
얼른 빼들고 코로 맡아본다. 꽃을 보더니만 응배기는 금방 입이 해벌어진다. 또 어린애들이 하는 짓과 같다니까. 아니 그것은 어린애 중에도 그중 못난이가 하는 것처럼. 그저 오늘 밤이라도. 상금이는 차마 그 꼴을 정면으로 볼 수 없어 외면을 하였다. 그는 다시금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응배기는 아내가 저로 하여금 애타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장난에만 팔려 있다. 그는 금시에 어머니를 부르며 밥을 달라던 것도 잊어버린 듯이 부엌으로 우르르 들어간다. 살강 밑을 뒤져서 들기름병을 꺼내본다. 병 밑에 들어있는 기름을 간장 종지에 따르다가 엎지른 것을 그대로 두고 다른 빈 병을 찾아서 물로 부시었다. 물을 한 병 채워서 거꾸로 쳐드니 쏟아지는 물소리가 좔좔 요란스레 들린다. 마침내 그는 온 부엌에다 물천지를 만들었다. 저것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상금이는 반지그릇을 밀어놓고 부엌으로 급히 쫓아들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부엌에는 배를 띄우게 해놓고 기름병이 조리질을 한다. 응배기는 빈병을 부셔서 다시 물을 넣고 거기다 꽃다발을 꽂으려는 모양이었다. 아니 기름은 죄다 엎지르고 왜 이래? 괜찮아. 응배기는 아내를 쳐다보자 누런 이빨을 벌리고 해 웃는다. 이마가 쑥 붓고 두 눈은 해멀건 것이 마치 털 안 벗은 복숭아와 같다. 그는 언제나 코를 훌쩍거린다. 불암 속꼬리 같은 노랑머리로 북상투를 틀고 수건을 동였는데도 갈기머리가 목 뒤를 내리덮었다. 소털 같은 머리칼이 수툰 왜 그리 많은지. 그는 코주제를 무탈라치면 손등으로 쑥 씻어서 옷자락에다 문대곤 하였다. 괜찮긴 뭐 괜찮어 이 등신아. 상금이는 곧 죽이고 싶은 듯이 이를 악물고 주먹질을 하며 두 발을 굴렀다. 누가 일부러 엎질렀남? 따로 놓다가 엎질렀지. 왜 기름병은 따르는 게야? 나중엔 별짓이 다 많지. 빈병인데 뭘? 꽃이 좋잖아. 좋긴 네 하래비가 좋아. 에 참 어리다. 지랄한다. 뭐? 너 욕했지? 어리지 않으면. 응배기는 아내에게 욕을 먹은 것이 분한 모양으로 씩씩거린다. 그럼 어른 채 것이 누가 꽃장난을 하던감? 하면 어때? 어떻게 매 어때? 남이 숭보지. 상투값이나 해요. 빌어먹을련. 오라질 새끼. 뭐여? 너 또 욕했지? 새끼라고? 응배기는 골딱지가 났다. 그는 두 볼이 차차 불룩해지며 입귀를 마치 경련이 일어난 때처럼 실룩거린다. 그러나 그는 골을 낼 때가 더 우스웠다. 그것은 물 밖에 나온 붕어처럼 연신 입을 벌신벌신 하는 것이. 욕보다 더한 것을 하기로 게다가 주둥인 살아서. 상금이는 너무도 가짜나서 볼퉁이를 한번 쥐어지르려다가 꿀꺽 참았다. 어디 또 한번 해봐. 새끼라고. 하라면 못할까 봐. 쥐새끼, 개새끼. 뭐? 누구 보고 쥐새끼라니. 개새끼는 또 뭐고? 그럼 새끼지 뭐냐. 몇 살이나 처먹었기에. 응배기는 조그만 주먹을 부르쥐고 저희 아내에게로 달려든다. 아이고 가슴아 저것을 당장 창아리 터져 죽일라. 상금이는 분을 못 이겨서 제 안가슴을 쥐어주른다. 뭐 죽여? 너 어제 태수랑 샘뚝에서 무슨 얘기를 했지? 이따가 어머니한테 내 일로 잤나 봐라. 얘긴 무슨 얘기? 수탉이 어디로 가더냐고 묻기에 모른댔지.
상금이는 이렇게 변명을 하였으나 속으로는 은연히 갱기였다. 태수는 운말 구장의 아들이다. 어제 저녁에 물을 길러 샘으로 갔을 때 마침 태수가 개울가로 올라오며 그런 말을 물었었다. 마침 그때는 아무도 그 근처에 없었다. 그러나 태수는 어제뿐만 아니었다. 언제든지 그는 단둘이 만나게 될 경우에는 말을 걸고 싶어 했다. 그가 자기에게 하는 태도는 점점 수상쩍어 보였다. 어제도 그는 정말 수탉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호젓하게 단둘이 만났으니까 말을 붙여보자는 수작이 뻔하였다. 상금이는 태수의 그런 태도가 한편으로 밉살머리스러웠다. 응배기 같은 어린 남편을 얻었다고 그자가 누구를 깔보러 드는 게 아니냐고. 그러나 가슴속 깊이에서는 그의 해멀건 얼굴이 눈에 띌 때마다 공연히 마음을 설레이게 하였다. 후리후리한 키에 콧날이 서고 두 눈은 열기가 다래다래한 데다가 흰 다갈처럼 탁 트인 얼굴이 산에다 없다. 그 중에도 귀인성 있는 입모습이 제일 잘생긴 것 같다. 하이칼라 머리를 기름으로 재워서 가르마를 타고 언제나 깨끗한 옷을 얌전하게 입고 다닌다. 어떤 때는 그가 양복을 입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남편을 얻어 사는 여자는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생각은 그림떡을 탐내면 옳아나 싶어서 단념하자 하면서도 마치 먹칠한 옷과 같이 앞만 빨아야 상금이의 마음속은 닦이지 않았다.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태수가 그리 웃기도 하였다. 그럴 때는 내가 미쳤나? 하고 그는 남몰래 얼굴을 붉히곤 하였다. 응배기는 아내를 한참 동안 쳐다보고 섰다가 그럼 왜 웃었어? 한다. 웃긴 누가 웃어? 태수가 쳐다보고 웃던데 뒷골에서 나무를 하다 내려다보니까 아이고 그거 사람 작겄네. 웃긴 누가 웃어? 멀쩡한 거짓말도 포근하네. 상금이는 금시로 사색이 달라졌다. 미상불 그 말에는 겁이 난다. 하나 응배기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한참 만에 이렇게 말한다. 그럼 내 안 잃을게 밥 줘. 어느새 밥은 무슨 밥? 상금이는 조마조마하던 가슴을 그제야 진정할 수 있었다. 난 배고파. 아내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다. 상금이가 웃으니까 응배기도 아내의 마음이 풀어진 줄 알고 덩달아서 웃는다. 그는 아내가 골을 낸 줄만 알았다. 상금이는 할 수 없이 밥을 차려다 주었다. 사내는 밥상을 받아놓고 부엌 속에 털버덕이 주저앉는다. 그리고 마치 번본 놈이 창구멍을 틀어막듯 정신없이 입속으로 밥을 퍼넣는다. 강다짐으로 볼이 며지게 쳐놓고는 밥덩이를 씹느라고 두 눈을 해번덕거리며 끼룩대는데 그는 밥을 먹는 것까지도 무지스럽게 보였다. 상금이는 사내의 밥 먹는 꼴을 빤히 바라보다가 문득 옛 이야기 하나가 생각나며 다시금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다. 예전에도 어린 신랑을 얻어간 색시가 남편과 같이 가을 거지를 하러 들리를 나갔더라나. 그런데 사내가 벼 두 단을 지고 배짝배짝 하면서 도랑을 못 건넜더라지. 그 꼴을 보고 있던 색시가 신랑을 번쩍 들어서 겨드랑이에다 끼고 건너다 놓고는 화가 나서 하는 말이 내 애비도 개자식이고 우리 애비도 개자식이다 하였다던가. 그래도 그 신랑은 의견이 터졌더라지. 그 이튿날 아침에 아내가 밥을 푸는데 신랑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누렁지를 긁어달라고 투정을 하니까 그래 또 화가 난 아내는 신랑을 번쩍 들어
뒷문으로 나가서 지붕 위에다 치뜨렸다지. 마침 그때 밖에 나갔다 들어오던 시어머니가 쳐다보고 "넌 지붕에는 식전참에 뭘 하러 올라갔니?" 하고 의심스레 물으니까 그때 아들은 얼른 박런추를 더듬으며 둘러대기를 "박이 쇠었나 보려고요. 어머니 바늘 좀 올려보내주 찔러보게." 그 뒤로 아내는 그 남편을 잔작하다고 깔보지 못하고 어렵게 섬겼다는 이야기다. 저건 그런 의사나 있으면 제법이게. 상금이는 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만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중말이 튀어나왔다. 뭐 말야? 응배기는 밥을 먹다 말고 덩둘해서 그 아내를 쳐다본다. 남 참견 말고 어서 밥이나 먹어. 그리고 생각하니 우습기도 하다. 상금이는 그만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실컷 웃어댔다. 하나 그의 웃음은 금시의 울음으로 변해지며 하염없이 눈물이 다시금 쏟아졌다. 응배기는 밥을 다 먹었는지 꽃병을 들고 뜰광으로 나온다. 그것을 들마루에 놓더니만 자기도 꽃병 앞에 앉아서 곰방대에다 담배를 담는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서 빠끔빠끔 빨고 있었다. 상금이는 밥상을 치운 후에 다시 하기 싫은 바느질거리를 붙잡았다. 가만히 앉았으면 더구나 첩첩한 수심이 떠오르기 때문이었다. 봄 해가 한낮이 기울었는데도 그는 배고픈 생각조차 안 난다. 굴속 같은 방 안은 마치 자기의 신세처럼 그늘지고 어두웠다. 그는 방까지 명랑하지 못한 것이 속상하였다. 한 쌍의 제비가 지저귀며 지붕 위로 날아간다. 따뜻한 볕밭이 대지를 푹 껴안았다. 어디서 호득이 부는 소리가 들린다. 수탉은 울 안으로 암탉을 거느리고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모이를 줍는다. 그런데 웅백이는 어느 틈에 그랬는지 양지가 든 아까 해온 나무찜에 기대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코를 골며 자지 않는가. 느침을 깨 흘리면서 워낙 15이면 뭘 알겠다고. 저만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지. 더구나 생일이 섣달이라니까 14살 폭도 안 되는 셈인걸 뭐. 상금의 이런 생각은 친정부모가 새삼스레 원망스러웠다. 가난해서 있는 집과 혼인을 하고 싶었다기로 개도야지같이 먹기만 위주해야 될 일인가. 첫째는 사람부터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갓난이가 총각 대방한테로 시집을 갔다고 동무들과 같이 흉보았더니 자기도 차라리 나이나 찬 신랑을 만났더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게 벌써 작년 가을이었다. 그는 16살이라도 나이보다는 숙성해서 관연한 처녀와 같이 인물이 동탕했다. 친정 부모는 항상 가난을 걱정하였다. 오남매에서 삼형제가 딸이었다. 그것도 딸이 죄다 손위여서 상금이는 끝딸로 태어났다. 손위 딸들은 가난한 집으로 여위여서 중내사내하는 꼴들이 보기 싫다고 막내딸만큼은 굶지 않는 대로 여윈다는 것이 그 잘난 응배기 같은 알자를 골랐다. 응배기네는 땅마직이나 있고 농사를 지어서 살기가 걱정 없다는 바람에 그들은 그 혼인을 놓칠까봐 부랴부랴 서둘러 했다. 응배기 집에서는 가난한 집 딸을 며느리로 삼기가 싫었으나 상금이의 인물을 탐내서 한 것이다. 시어머니가 직접 선을 가보았다. 신랑이 14살이라는 말에 상금이는 내심으로 불안했었다. 그는 시집이 무엇인지 분명히 몰랐다. 그래도 신랑이란 어린애가 아닌 줄만을
짐작했었다. 신랑은 어른 같아야 하고 그것은 어딘지 모르게 무서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날 밤에 무섭게 보이는 신랑이 이 다음에 내외간의 금실이 좋아서 의합하게 잘 산다는 어른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상금이는 설마 그러려고 이상스레 여겼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지는 모르겠다. 그것은 위험 있는 사람일수록 점잖고 늠름한 것을 미루어 보아서. 그런데 초래청에 들어서는 신랑이 단장 맞다고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한삼 소매 틈으로 남몰래 실눈을 떠보았다. 그래도 신방을 차리던 그날 밤에는 신랑이 옷을 벗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꼬박꼬박 졸다가 저 혼자 쓰러져 잘 줄은 정말 몰랐다. 이건 신부가 신랑의 옷을 벗기게 될 줄이야. 엿을 보던 식구들이 어이가 없어서 웃지도 못하고 뿔뿔이 달아났다는 말은 그 뒤에 듣고 알았다. 신랑은 추위에 온종일 얼고 시달린 몸이 저녁을 먹고 나니 녹작지근해서 초저녁부터 졸음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 꼴을 신부가 보았을 때 과연 얼마나 실망하였겠는가. 그때 상금이는 먼저 바깥 동정을 살핀 뒤에 입은 채로 쓰러진 신랑을 요 위로 끌어다 놓이고 할 수 없이 옷을 벗겨서 재웠다. 신부가 신랑 옷을 벗겼다. 그래도 그는 첫날 밤은 이런지 저런지 영문을 모르고 지냈는데 명색 시집이라고 와서 몇 달 동안 살아보니 참으로 남편의 못난 짓은 새록새록 눈꼴이 틀리고 정이 떨어지게 하였다. 그는 어려서 철 모를 때 "너 어디로 시집갈래?" 할라치면 "서울로 가지 어디로 가?" 하던 말이 조명이 나다시피 이웃에 알려졌다. 차차 커갈수록 그는 서울이 어딘지 모르되 자기의 신랑 제목은 태수와 같이 머리도 깎고 학교에 다니는 선비로만 짐작했었다. 그는 어떻든지 자기 마음에 꼭 드는 미지의 남편을 그리며 장래 가정의 애틋한 생활을 꿈꾸고 있었다. 그런데 현실로 나타난 사실은 뜻밖에도 찬란하던 그 꿈을 여지없이 깨놓고 말았다. 제일 창피한 것은 명색 어른 채 것이 북상투 바람으로 조무래기들과 몰려다니며 장난질을 치는 것이었다. 그 꼴을 보면 상금이는 벼랑간 얼굴이 화끈해져서 남이 볼까봐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숨었다. 어쩌다 신랑이 출입을 하는 날은 더욱 가관이었다. 기껏 간다는 게 읍내로 장을 보러 가는 것이지만 망건 위에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걸치고 나서면 참으로 앙증스러워서 그 꼴을 차마 못 보겠다. 상금이는 남편의 수발이라고 그의 옷을 지으려면 도무지 부하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옷을 찢어내버리고 싶은 것을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못 짓곤 했다. 그것은 바느질 솜씨도 내고 싶지 않게 하였다. 13살 먹은 친정동생의 옷보다 더 작은 것을 서방의 옷이라고 짓고 있자니 속이 어찌 안 상한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그래도 남의 사정은 모르고 바느질만 탓을 하며 지청구였다. 그러면 덩달아서 꼬맹이까지 깃이 무엇인지 화장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러니 저러니 옷타박을 하는 꼴이라니. 잘하고 싶다가도 밉살머리스러워서 어떤 데는 불어 심사로 아무렇게나 해내 던졌다. 응배기가 의관을 하고 나서면 마치 대가리만 생긴 난쟁이가 걸어가는 것 같았다. 여북해야 행길에 나설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놀림감이 된다 할까. 솔개미 허 병아리 제갈라 하고 장가를 들고 나서 초립을 쓰고 다닐 때는 놀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못 다니겠다고
그래 바로 갓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갓을 쓰고 다녀도 그가 놀림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여간 볼 일이 있기 전에는 아예 출입을 하지 않으려 하였다. 시부모도 며느리를 보기가 민망하던지 아들이 너무 철없는 장난을 할라치면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다. 그리고 응배기가 제 색시의 방에 들어가기 싫다는 것을 한사코 같이 자게 했다. 마치 그들은 며느리에게 얼른 그 아들을 키워달라는 것처럼. 한데 응배기는 자리에 눕기가 바삐 인차 잠이 들었다. 그는 한번 잠이 들면 밤새도록 깨지 않고 내쳐 자는 것이었다. 상금이는 어떤 때 추워서 그를 살며시 끌어안아 보았다. 아이를 아는 것처럼 거뿐하게 품 안으로 당겨왔다. 그의 나긋나긋한 뼈마디는 참으로 어린애를 껴안은 것 같았다. 온몸을 만져보아야 어디 하나 어른 같은 구석이 없었다. 상금이는 그럴 때마다 정이 떨어져서 한숨을 내쉬고 돌아 누웠다. 그럴 때는 고요히 흐르는 눈물이 남몰래 베갯물을 적시었다. 그 언제인가 한 번은 아이들과 싸우고 왔다고 하던 날 밤에 응배기는 요 위에다 오줌을 칠벅이 싸놓았다. 그것을 이웃이 모르게 말리느라고 그 이튿날 얼마나 애를 먹었던가. 그때도 그는 남몰래 울음보를 쑥 빼고 말았다. 고개 너머로 샘량을 받으러 나간 시어머니는 저녁때가 되어가도 그저 안 온다. 시아버지는 오늘도 점심을 자시고 들러 나갔다. 응배기는 한잠을 늘어지게 자고 나더니만 나무를 또 하러 가려는지 지게를 걸머쥐고 나선다. 상금이는 반짓그릇을 치우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직 저녁을 짓기는 이르다. 그러나 어쩐지 마음이 흥숭상숭해서 가만히 앉아있기가 싫었다. 혼자 있으니까 공연히 마음만 산란해진다. 이런 때는 친정에나 갔으면. 따뜻한 봄해가 대지 위에 양염을 퍼붓는다. 푸르게 개인 하늘 밑으로 먼 산의 아지랑이가 너울같이 아른거린다. 덧없는 봄은 벌써 낙화를 지우려는가. 울 안에 펴있는 살구나무 가지가 바람에 한들거리며 이따금 한 잎 두 잎씩 꽃잎이 떨어진다. 상금이는 무심히 먼 하늘가를 바라보고 섰다가 버릇이 되어버린 한숨을 부지중 또 한 번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그는 힘없는 몸을 움직여서 물동이를 이고 집 밖으로 나갔다. 요새는 왜 그리 눅작지근한지 모르겠다. 그는 전신에 맥이 없다. 먹는 것도 맛을 모르겠다. 잠을 자도 정신이 안이 난다. 웬일인지 그는 생기가 없어졌다. 봄을 타기 때문일까? 그런데 밤마다 웬 꿈자리가 그리 뒤숭숭한지. 봄꿈은 개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꿈에도 남편의 못난 짓이 보기 싫어서 물에 빠져 죽는다고 앞냇가 옆에 있는 둔벙가로 몰래 나갔다. 막 빠지려고 치마를 뒤어쓰는데 누가 등 뒤에서 부른다. 태수다. 상금이의 이런 생각은 오늘 또 그 일을 만나면 어쩌나 하면서 공연히 불안에 끓던 마음을 걷잡을 수 없게 하였다. 그가 지금 앞마당을 나서려니까 이거야말로 꿈이냐 생시냐. 호련 태수가 대문 안으로 쑥 들어선다. 어? 상금이는 끌로 파고 박은 듯이 그 자리에 섰을 뿐 잠시 당황한 그는 어쩔 바를 몰랐다. 언제와 같이 태수는 고혹적인 미소를 띄우며 마주 쳐다본다. 그의 웃는 입모습이 놀라운 중에도 시선을 끈다. 뭐 놀랄 건 없어. 당신도 싫진 않지?
상금이는 겁이 더럭 났다. 그는 누가 들어올까 무서워서 사방으로 눈을 두리번거렸다. 가슴에서는 심장이 튀어나올 듯이 후둑후둑 뛴다. 상금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얼마 뒤에야 상금이는 비로소 태수에게 끌려서 부엌으로 다시 들어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새삼스레 놀라였다. 태수는 뒷문으로 달아났다. 그는 그 자리에 엎으러져 울었다. 그 뒤로 상금이는 태수에게 정신이 빠졌다. 하루만 못 만나도 1년같이 기다려진다. 그는 잘 가지 않던 태수의 집에도 무엇을 얻으러 간다고 핑계를 대었다. 태수를 못 만나는 날에는 의뢰의 그런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갔었다. 하루 이틀 정이 깊어갈수록 그들은 죽을 둥 살 둥 정신을 못 차렸다. 자연 이웃 간의 소문이 파다해지고 그 말은 집안 식구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시어머니한테 능지가 되도록 두드려 맞았다. 인두로 당근질을 당해서 목 뒤에 시퍼런 숭터가 나기까지 했다. 상금이는 그럴수록 태수를 못 잊었다. 그는 태수와의 첫사랑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당해도 좋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조금도 겁날 것이 없었다. 사실 그는 시집 와서 해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17살 먹은 처녀를 곱게 지니고 온 셈이다. 그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기가 불찰이었다. 만일 태수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응배기를 독약을 먹여 죽이기라도 할 것만 같았다. 어느 날 밤에 상금이는 낮에 미리 약속한 대로 뒷산 고랑에서 태수를 만났다. 5월의 초생달이 어슴푸레한 서천에 걸려있다. 글쎄 왜 자꾸 만나자는 게야. 또 들키면 어쩌려고. 태수는 이젠 어지간히 실증이 났다. 자주 만나자는 상금이의 성화에 그는 차차 귀찮은 생각이 들어갔다. 당신은 그렇게도 겁나우? 겁나지 않고 임자도 경치면 어쩔 테야? 난 경쳐도 좋아. 상금이는 홧홧 다른 얼굴을 사내의 안가슴 속에 파묻었다. 인제 보니까 호수로 볼 친구가 아닌데. 태수는 여자의 상기된 얼굴을 홀린 듯이 들여다보며 웃는다. 뭘 남을 공연히 바람을 내놓고서. 내가 바람을 냈어. 제가 좋아서 꼬리를 치고 덤볐지. 거짓말. 여자는 쌍꺼풀이 진 눈으로 사내를 할겨본다. 그러나 그의 손은 태수의 어깨를 꼭 껴안았다. 입에서는 더운 김이 확확 난다. 그래, 응배기가 어떻게 했어? 어디 첫날 밤에 지내던 이야기나 해보라고. 그까지 소린 당신의 첫날 밤 이야기나 해보우. 내야 뭐 척척 격식대로 잘했지만. 그만둬요. 부럽지 않아. 그럼 왜 그러는 게야? 요런 앙큼하기가. 사내는 여자의 볼따귀를 꼬집는다. 아야, 듣기 싫대도 그래. 정말이야. 누른밥 구실이나 하던가. 태수는 여전히 농담을 꺼낸다. 당신은 그것이 그렇게도 보기 싫수. 상금이는 벼랑간 새파래지며 정색을 해 묻는다. 보기 싫긴 누가? 그럼 왜 자꾸 빈정빈정 하는 게야? 빈정대기는 귀여워서 묻는 말이지. 그만둬요. 그럴라면. 상금이는 설쭉해서 돌아앉는다. 뭐가 그럴라면야. 내가 한 말이 그렇게도 골이 나나. 사내는 여자를 마주 포옹하였다. 골이 나지 않으면 웃음 속에 칼을 품고 뭐 그렇게 보기 싫다면 바른 대로 말을 해요. 내 그것을 죽일 테니. 뭐? 죽여? 태수는 벼랑간 두 눈을 크게 떴다. 그의 껴안았던 두 팔이 맥없이 스르르 풀어진다. 그럼 못 죽여?
양잿물을 사탕에다 타먹이면 단박 죽을걸? 태수는 그 말을 듣자 그만 머리끝이 쭈뼛해진다. 요괴집이 정말 매섭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참으로 큰일을 내겠다. 우스갯소리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말라오. 매 우스갯소리야. 남은 진정으로 말하는데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라우? 상금이는 다시 사내의 턱 밑으로 달려든다. 그의 숨소리가 호되었다. 뭘 어떻게 해? 태수는 여자의 심상치 않은 태도에 어떤 불안을 느꼈다. 난 오늘 밤에 양단간 규정을 짓자고 당신을 만나겠소. 그것을 죽이기가 싫걸랑 같이 멀리 달아납시다. 난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소. 어디로 달아나? 당신만 같이 간다면 난 어디든지 대국 뽕나무정이라도. 상금이의 두 눈에는 글썽글썽한 눈물이 어스름 달빛에 번득인다. 정말? 정말이고 말고 같이 달아나요. 에? 여자는 애원하듯 사내 어깨를 잡고 흔든다. 언제? 태수는 건성으로 물어보는 말이었다. 내일이라도. 그럼 그래 볼까? 정말? 네, 그럼 내일 새벽에 어둑어둑할 때쯤 저 숲 밖에 행길로 나갈 테니 그리로 와요. 응? 그라지. 틀림없지? 엄. 상금이는 태수의 속은 모르고 그의 말을 정말로 고지들었다. 그는 태수와 갈리자 황망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밤새도록 자지 않고 집안 사람의 동정을 살피었다. 식구들이 잠이 깊이 든 틈을 타서 그는 옷보따리를 몰래 쌌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그릇을 뒤져서 용돈을 훔쳐냈다. 모든 준비는 다 되었다. 그제야 그는 옷을 입은 채로 응배기 옆에 누워서 붙어 자는 신용을 했다. 남편은 코를 쿨쿨 골며 잔다. 이 원수를 다시 안 볼 생각을 하니 금방 하늘로 날아가는 듯 시원하였다. 짧은 밤은 어느덧 첫 닭이 운다. 그는 닭이 세 회째 우는 소리를 듣자 가만히 보따리를 들고 나섰다. 대문으로 나가는 문 여는 소리에 들킬까 무서워서 그는 울 안으로 돌아갔다. 가만히 그는 쌀이 문고리를 비꼈다. 뒷문은 태수와 자옥맞이를 할 때 군호를 하던 곳이다. 집이 비었을 때는 태수를 몰래 끌어들이던 문이다. 감쪽같이 문을 열고 나서자 그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드립다 달아났다. 번연히 아무도 모르는 줄 알면서도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만 같아서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얼마나 갔던지 뒤를 돌아다 보았다. 어느 틈에 벌써 숲 밖을 빠져나왔다. 앞으로는 훤한 신장로가 내다 보인다. 날은 아직도 새려면 먼 것 같다. 아까는 몰랐는데 발뿌리가 얼얼하다. 그는 너무 일찍 나온 것을 후회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들키지 않고 빠져나온 것을 천만다행으로 알았다.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오는 기척이 없다. 그는 차차 초조해졌다. 태수가 그저 아니 보인다. 웬일일까? 그는 진퇴가 양난이었다. 어디서 기다려야겠는데 숲속은 우중충해서 무섭고 길 옆에 앉았자니 어쩐지 허전허전한 생각이 든다. 꼭 누가 쫓아오는 것만 같다. 상금이는 할 수 없이 숲 안에서 흘러내리는 개울뚝으로 올라갔다. 그는 버드나무 밑으로 가서 찬이슬을 맞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의 아래 웃도리가 후줄근하게 이슬에 젖었다. 온몸이 선득거린다. 이제나 저제나 아무리 고대하여도
태수의 오는 빛이 없다. 날이 환하게 밝아오도록 그는 오지 않는다. 그것은 웬일인지 모르겠다. 상금이는 밝는 날이 원수같이 미웠다. 이 밤이 영원히 새지 말았으면. 그는 일시가 난감하였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나.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으니 그이가 웬일이래요. 안 올 리가 만무한데 무슨 병고가 갑자기 생겼나? 태수가 제 집에서 단잠이 든 줄을 모르고 상금이는 별 생각이 다 들어갔다. 그는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오던 길만 눈이 빠지게 바라보았다. 그동안의 날은 훤하게 밝아진다. 활 한바탕쯤 오는 사람은 자세히 보면 알아볼 만큼. 그러자 저기서 웬 사람이 급히 내려온다. 상금이는 너무 반가워서 소리를 쳤다. 아, 저기 온다! 그러나 그는 눈을 초롱초롱 떠서 한참 보다가 그만 입을 딱 벌리고 기함을 해 나자빠졌다. 그것은 거무하게 그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태수가 아니라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만일 그때 상금이가 앉았던 언덕 밑이 깊은 소나 둔봉이었다면 그만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개천이 흘러내리는 불과 한 자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곤두박질을 했다가는 죽지도 못하고 공연히 병신만 될 것 같았다. 그런 생각으로 뛰어내리지는 못하고 그는 엉겁결에 나자빠졌던 것이다. 그 길로 상금이는 다시 붙들려서 시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시어머니보다도 태수한테 속은 것이 더 분통하였다. 아무 때 갚아도 그 원수는 갚고야 말 것이다. 상금이는 시어머니한테 반죽음을 당하다시피 매를 맞았다. 태수는 물론 상금이가 그럴 줄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그는 은근히 그러기를 바라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상금이와 어떻게든지 인제는 정을 떼고 싶었기 때문에. 더구나 그날 밤에 상금이가 정색을 하고 응배기를 죽이겠다는 말에 그는 겁이 더럭 났다. 그런 계집을 오래 상관했다가는 자기까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고. 태수는 이와 같이 비열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상금이가 달아나자는 바람에 그는 옳다 됐다 하고 짐짓 거짓말로 약속을 해두었다가 그의 시어머니에게 밀고를 한 것이다. 같이 달아나자는 단단 상약을 했으니 자기가 속이더라도 상금이는 그 말을 고지 듣고 약조를 실행할 것 아닌가. 그러면 오도 가도 못하고 그는 다시 붙잡혀 올 것이 아니냐. 태수는 이와 같이 야근꾀를 써서 성공하였다. 상금이가 다시 붙들려 들어오게 되면 집안 식구들이 잡돌이가 무서워서도 다시는 자기한테 가까이 못할 것이라고. 미상불 그 수가 되기는 잘 되었다. 왜 그러냐 하면 상금이는 사실 그 뒤로 태수를 눈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수는 상금이가 자기한테 미련이 남아있을 줄만 알았다. 그러면 버젓하게 그때는 발길로 탁 차버리는 쾌감을 느껴보자 한 것인데 웬일이냐. 어쩌자 오다 가다 만날 때도 그는 찬바람이 나게 휙 지나간다. 에, 고곰했었구나. 어디 네가 얼마나 그런가 보자. 사람의 마음이란 실로 이상한 게다. 처먹기는 싫고 남주잔이 아깝다는 셈으로 태수는 상금이의 냉정한 태도에 다시 흥미를 느꼈다. 그는 또다시 기회를 엿보았다. 어느 날 아침에 상금이는 아무도 없는 빈집을 지키고 혼자 뒷곁에서 꽃모종을 하고 있자니까. 상금이는 요새 장독대 옆에다 화단을 모으기에 재미를 붙였다. 울 밖에서 미리 망을 보고 있던 태수가 뒷문을 가만히 열고 들어섰다.
태수는 언제와 같이 그 고혹적인 미소를 띄우면서 살림에 재미가 많으신 모양인데 그래 요새는 누른밥 값을 곧잘 하던가 배. 상금이는 인기척에 깜짝 놀래어 일어섰다. 그는 태수를 발견하자 한동안 눈도 깜짝 않고 마주 쏘아보았다. 나가요! 벼랑간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를 질렀다. 그의 입술이 바르르 떨린다. 나가지 않고? 그럼 누가 이 집으로 살러 온 줄 아는가? 태수는 빈들빈들하며 천천히 앞으로 다가온다. 그는 담배 한 대를 타려 물었다. 멋이 어째? 흙 묻은 상금의 손길은 느닷없이 태수의 뺨 위로 올라붙었다. 그 순간 태수의 눈에서는 번갯불이 번쩍 난다. 철컥. 그래도 못 나가겠니? 천하의 더러운 자식 같으니. 태수는 엉겁결에 당하는 일이라 처음에는 어인 영문을 몰랐다. 그는 한 손으로 맞은 뺨을 어루만지면서 여자에게로 달려들었다. 상금이는 재차 또다시 호통을 쳤다. 그 바람에 태수는 이웃이 알까봐 창피해서 그만 뒤를 흘금흘금 돌아보며 할 수 없이 달아났다. 상금이는 그 꼴을 보고 혼자 웃었다. 벼랑간 다른 이의 웃음소리가 지척에서 들린다. 상금이는 웃던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스리쳐 놀래었다. 사방을 둘러보아야 아무도 없었다. 여기요, 네요. 울타리 틈으로 눈알이 보이는데 그는 이웃에 사는 사남 어머니다. 상금이는 그제야 들킨 생각이 나자 그만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아이고 잘구산이야. 그 집 부자가 돈 있는 자세를 쓰고 아나 무인이더니 지능의 돈을 죄에다 집어쓰고 그러면서도 우리네 같은 사람 보고는 빚 안 갚는다고만 야단이지. 며칠 안 가서 태수가 뺨 맞은 소문이 온 동리에 짜그르 전파되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새 화제거리로 되게 하였다. 상금이는 화단에다 온갖 화초를 골고루 심었다. 탐스러운 봉선화, 청초한 한련꽃, 어여쁜 채송화, 멀쑥한 백일홍, 맨드라미, 국화, 분꽃, 당고추 등 상금이가 화초를 가꾸기에 재미를 붙이는 줄 알고 시부모도 그것을 귀엽게 여겼다. 그들은 며느리가 그런 데다 마음을 붙이는 것 같은 것을 내심으로 탐탁히 생각했다. 그 중에도 제일 신기한 것은 당고추의 열매였다. 처음에는 시부정창케 꽃이 피고 이파리가 노랗더니만 조석으로 물을 준다, 거름을 준다, 알뜰히 가꾸니 잎새가 검어졌다. 그것은 대밑둥이 실해지고 가지가 퍼져서 탐스럽게 자라났다. 그러자 열매가 맺더니만 나날이 커지면서 붉은 빛깔이 짙어진다. 상금이는 이렁성저렁성 하루 이틀 지나는 중에 어느덧 그해 겨울을 넘기고 이듬해 봄을 맞이했다. 다시금 봄철이 접어들자 그는 작년에 모았던 빈 화단에다 꽃모종을 시작했다. 올해는 탐스러운 한박꽃까지 당고추도 또 심었다. 그러나 화초는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건만 응배기는 좀처럼 크지 않는다. 상금이는 몇 해나 더 적막한 화단을 모아야 하는지 그의 장래는 오히려 아득하다. 하나 그는 다시는 딴 마음을 먹지 않았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